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저 영화 파리 텍사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포스터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건 라라랜드고 뒤에 있는 저 조그만 게 파리 텍사스입니다. 뒤에 가려져 있죠. 이 영화를 본 건 사실 올해 초죠. 올해 초 4월 달에 보고 왔는데 재개봉을 한 게 아니고 영화의 전당에서는 옛날 영화 내지는 예술 영화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 영화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올해 4월 아마 4일이죠. 그때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거는 날이 좀 특별했어요. 새벽에 밀락동에 가서 같이 돼지국밥을 먹고 아주 이른 시간부터 일정을 했었던 하루 종일 센텀에 있었죠. 근데 그날은 비가 좀 많이 왔어서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아침 조조 영화부터 해서 저녁에는 저 파리 텍사스를 보고 해서 영화를 두 탕 뛰었어요. 영화의 전당에서 그냥 뽕을 뽑았죠. 영화의 전당은 티켓 값이 쌉니다. 한 7,000원인가 8,000원인가 해요. 엄청 싼 거죠. 이게 그래서 부산 시민의 특권이다. 네.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봤던 영화가 위치 사카모토인가? 그 아저씨 죽기 3년 전에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거를 보고 그거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 저 파리 텍사스가 사실은 저는 보다가 잤습니다. 저는 이 극장이 은근히 보다가 잠에 들기 딱 좋잖아요. 불도 어둡고 그리고 저 영화가 많이 조용하기 때문에 백색 소음인 것처럼 해서 좀 잠이 들기 딱 좋더라고요. 저는 극장에서 곧잘 잡니다. 졸리면은 그냥 자요. 억지로 막 돈과 시간을 아껴야 돼. 눈을 부릅떠야 돼. 이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차피 좋은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뭐 저를 채찍질하면서 영화를 보겠다고 그럴 만한 영화도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다 쌩쌩하게 보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냥 저항 없이 졸리면 잡니다. 극장에서 자는 게 꿀맛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제 어차피 깨거든요. 깨서 또 보면 되는 거. 그래서 다른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 포스터를 보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눈을 뜨면 보이죠. 사실 저 영화를 보다가 자긴 잤는데 자려고 하니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어요. 운이 좋은 놈이죠. 네. 2시간가량을 버틴 거야, 그럼. 아, 사실은 저 영화가 제법 이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유명세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 티저
구교환 씨가 이제 감독을 한 그 짧은 영상에 손석구 배우가 나오는데, 손석구 배우가 입은 착장이 저 굉장히 아이코닉한 파리 텍사스의 그 주인공이 입은 그 착장이더라고요. 꾀죄죄한 남자가 칙칙한 양복을 입고 빨간 캡을 써요. 네, 그게 그 아이코닉한 의상입니다. 그런 만큼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영화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보자마자 단박에 이런 영화고 이런 기믹 혹은 뭐 이런 모티브다 이거를 알긴 힘들었어요. 영화를 집중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도 있긴 한데, 아, 제가 영화 평론이 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진 씨처럼 그렇게 막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데 그 꽤 뭐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내용이 아침에 떠올려 보니까 생각이 곧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의외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는데 또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되짚으면서 영화 전체를 좀 돌아가면서 어땠었는지 회상하는 식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가 이제 시작되죠. 음, 어, 이제 제목에 얽힌 게 뭐냐면 파리 쉼표 텍사스거든요. 이게 제목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파리랑 텍사스 이게 아니고, 미국 영화권에서는 지명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 속한 지명을 그더 작은 지명을 앞에 두고 쉼표시고 그게 어디에 속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코리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파리 텍사스는 텍사스라는 주 안에 파리가 또 있는 거예요. 되게 묘하죠. 근데 이제 당연히 혼동하기 쉽잖아요. 파리는 프랑스 파리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의도된 거겠죠. 왜냐면은 극 중에서 주인공이, 그러니까 극 자체에서 인물들이 실제 파리랑 주인공이 원하는 그 파리를 헷갈리거든요. 주인공 자신도 헷갈리고 미정되는 거죠. 미별되는 거. 근데 이런 혼동되는 거,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거, 말에 속아 나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모티브고, 뭐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20세기 이후로는 이런 언어 노름이라는 게 결국 밝혀졌으니까 충분히 납득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뭐이 정도는 그냥 짜잘한 장치 정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얽힌이라는 그렇습니다. 파리, 텍사스 안에 있는 파리가 있다. 영화가 시작되면은 텍사스겠죠. 텍사스. 굉장히 황량해요. 사막지대가 막 펼쳐지고 선인장 나오고 회전초 굴러가고 그런 사막지대에 있다. 열기가 가득하고 거기를 이제 주인공이 걸어가는 거예요. 힘없이 수분 다 빨리면서 엄청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뭔가 퀭해. 힘든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잃어버리는 사람 같아. 슬프지도 않아요. 넋이 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초반부는 약간의 미스테리처럼 흘러가죠. 이 주인공이 결코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그 주인공은 파리 텍사스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아이코닉한 착장을 입고 있죠. 정장을 입고 빨간 캡을 쓰고 있는.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런 불편한 정장을 입고 사막을 걸어가는 모티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울 굿맨이죠. 베럴콜 사울이라는 그 시리즈에서도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음, 이질적인 두 이미지니까 써먹기 좋은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고 되게 힘들어요. 어, 이제 포스터를 앞에 꺼내 놓겠습니다. 잘 보이죠? 네, 저게 텍사스 국기처럼 생겼죠? 네, 색깔도 그렇고 좌상단에 조그맣게 영화 장면 스티커시 이렇게 있고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렇게 봐야 되나? 여기 무슨 장면이냐면은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고 있고 백미러에 얼굴 정면이 찍힌 모습입니다. 근데 저런 거울 장면, 거울 이미지가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영화 전체의 백미, 하이라이트 내지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도 저런 기믹을 쓰잖아요. 어,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처음은 주인공, 근데 어딘 뭔지 알 수 없게 초점이 없는 그런 주인공이 그 복장 착용을 하고 사막을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편의점 같은 걸 가거든요. 편의점이 CU 편의점이 아니라 그냥 뭐 미국에 있을 법한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유소도 아닌 거지. 노점상 뭐 그런 거 거기에 가요. 음. 근데 이제 그 냉장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얼음을 퍼먹습니다. 그러면 주인장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너 뭐야 이거? 그건데 그건 관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공감할 만한 인물은 못 되는 거예요. 고전적인 주인공 느낌은 아니죠. 주인공이라 하면 극을 이끌고 그게 동력 자체가 되죠. 극을 이끌어 나가고 추리 소설이라면은 탐정일 것이고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혹은 진실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주체가 주인공일 텐데 그런 주인공은 못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 그래서 얼음을 퍼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목이 마른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은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물을 꿀떡꿀떡 개걸스럽게 삼키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냉장고에서 얼음을 퍼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절을 해요.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네. 그리고 뭐 주인장 상점 주인은 이제 뭐 119, 911에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소가 병원이에요. 병원.
이 사막 장면이 끝나는 거죠. 사막 탈출이 되는 거죠. 기절을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더 심화가 되는데, 뭐가 심화가 되냐면 알 수 없는 주인공. 이게 일종의 긴장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어, 만약에 소설이라 하면은 주인공은 곧바로 화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소설 글쓰기에서의 층위가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음, 이게 지금 생각난 건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소설을 읽다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뭔가 뇌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무리 용을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소설에 나가 등장하잖아요. 나, 화자죠. 소설의 나. 그 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상상하기가 힘들죠. 나가 등장하고 여러 행동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도 특권이 있어 보이는 극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되는 인물처럼,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있어 보이는데 그들 사이에서 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기만 하잖아요. 화자잖아. 근데 심지어 그 화자는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애한테서는. 극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안에 있었던 인물이 밖에서 화자가 돼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마치 그 페스트의 화자처럼. 페스트의 화자는 심지어는 뒤에 밝히기를 리웨의 의사였죠. 그 페스트를 썼다고 생각된 인물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유령 같은 거예요, 화자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체라는 거죠. 주체라는 거는 유령 같은 거니까. 설명하기 굉장히 길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생각해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나는 소설 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화자로 설명되는 나가 지칭하는 게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죠. 나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나라고 말한, 혹은 뭐 아무튼 그 화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혹은 화자를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불신의 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견지하는 건 이 영화 속의 파리 텍사스의 주인공이 이해할 수 없다면 이건 일종의 긴장감을 주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일단 좀 치료를 해주겠죠. 몸을 좀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나? 뭐 케어를 해준다는 뜻이죠. 뭐 링게를 꽂아주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누워있다 보니까 소지품 같은 게 막 나와 있고, 신분 조사를 해야 했던 걸까요? 또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신분 조회가 잘 안 되나 봐요. 좀 옛날 20세기 중반이 된 것 같은데, 신분 조회를 하고 누군지를 물어봐요. 누구냐? 뭐냐? 근데 이제 주인공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말 자체를 안 해요. 말 자체를. 내 기억하는 게 맞나? 되게 답답했던 기억이 있거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얼마나 안 하냐면 이 이 그 기승전결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5단계까지는 말을 아예 안 합니다. 그걸로 극이 흘러가요. 말을 안 함으로써. 독특하죠.
아이 그 주인공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의사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관객도 답답한 상황. 말을 안 하니까 뭔 상황인지 하나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하수 기본적으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장르 이야기는 추리 소설과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모든 좀 급진적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소설로 비유될 수가 있잖아요. 소설로 비유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유해 놓고 본다면은 결국 그 소설은 추리 소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장르 중에 장르는 사실 추리극인 거예요. 왜냐면 진실을 쫓는 과정 그 자체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진실이 그 진실은 다시 진리로 바뀌는 거죠. 우주에는 세계에는 인간의 삶에는 밝혀져야 할 진실 내지는 진리가 있다고 상정되고 진리가 있다고 간주되고 그 진리가 이 극 전체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용방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무언가가 있을 것이란 이미 무의식 중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란 해소돼야 할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를 이 레이스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르는 모든 이야기 모든 극은 추리소설 그 구조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한편 그 모든 추리소설은 결국에는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락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내는 거죠. 도둑맞은 편지인 거예요. 도둑맞은 편지. 뭐 쉽게 설명하면 영화의 얘기도 하니까 맥거핀이라는 거예요. 맥거핀. 맥거핀이라 하면 저기 펄프 픽션에 나오는 박스처럼 007 가방처럼 극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실상 그것의 실체가 밝혀지진 않는. 그러니까 그것의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 극을 이끌어내기에 만들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령 같은 거죠, 유령. 근데 실상 진짜로 진리라는 게 그런 식으로 기능하니까 작동하니까 욕망이 그런 걸 비쫓는 거니까 스스로 그 공백의 그 테두리를 가지는 거. 오브제아라고 하는 편지. 편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딱히 편지의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계속 변하고 계속 추리되고 여러 가지 가설이 더딥혀지고 반박되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인생이죠. 네, 인생은 추리극이다. 근데 그 추리극은 도둑맞은 편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기본적인 음, 음, 모델이라면 이 주인공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실증과학이 하는 거죠. 지금의 현 세대를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죠.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타당하게 설명되는 증상, 진단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하고 그 설명이 조금 순진한 백색의 논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설명되지 못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꼬아놨다고 해서 혹은 불친절하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주고 뭐 재밌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고 재미는 있어요. 순수 재미. 아무튼
이 영화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설명 방식으로 이 주인공의 증상을 진단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말 안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장면을 그냥 그 자체로 흡수하면서 쫓아갈 필요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동생이 옵니다. 주인공의 동생이. 동생은 그냥 뭐 정상인이에요. 동생이 와서 이제 그게 이제 대사들이 드러나는 거죠. 또 주인공 동생이 가지는 측면이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뭐 다양하죠. 근데 두드러진 점이 말을 하는 자가 왔다는 거, 대사를 가지죠. 그게 대사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들은 거의 다 이제 대화잖아요. 대화. 주인공과 1대1로 나오는 대화인데 처음에는 주인공이 역시나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혼자 이제 세기의 경읽기 하듯이 이제 물어보는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뭘 원하는 거야? 너 뭐야? 너 뭐야는 안 하겠죠. 형인 거 알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역시나 진실 탐사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뭔 일이? 근데 선뜻 답은 제시되지 않아요. 이게 말을 안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서스펜스 혹은 긴장감을 주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는 거. 말을 꼬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말하는 동시에 숨기면서 말하는 방법도 있죠. 사실 대부분의 추리극은 혹은 뭐 미로라든가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풀려야 하는 수수께끼라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스스로 힌트를 계속 줍니다. 힌트를 계속 줘요. 어, 그래서 아드리안의 실 꽁무니를 쫓아가면은 결국 미노타우루스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처럼 그 풀려야 하는 수수께끼가 결국에는 그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정답을 제시하지 않겠지만은 단초를 주는 거죠.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어, 우회적인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 정답 주의를 맴도는 진실주의를 맴도는 단계들을 고리들을 제시해 줄 뿐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그냥 미궁 수수께끼 그 자체로 남아버리는 음, 아무튼 음, 말 대사를 하는 존재라는 거 그 동생이 두 번째는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작아요. 운전을 하면서 이제 이 주인공의 모험은 속도를 가지게 되고 더 다양한 장소를 가질 수 가능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뭐 차 안에 있으면 차 안이 될 것이고 풍경 그 동작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음 그리고 차를 타고 움직인다라는 거는 사실 미국은 걸어 걷는 일이 잘 없거든요. 이러는 거죠. 스팟이 있고 하이웨이들이 있는. 그래서 무조건 차가 필요해요. 하는 거죠. 땅덩어리가 크고 중간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도시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그런 거니까. 타운에서 타운. 그래서 걷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차가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 있어요. 이 사람 처자식이 있어요. 어
주변에 집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제공해 준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바로 이 동생의 집 그리고 가족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이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겠죠 동생은. 심지어 이제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행님이 주인공이 결국은 입을 뗍니다. 말을 해요. 가장 처음 뱉는 대사가 뭐냐면 그게 파리 텍사스예요. 파리 텍사스. 파리스 텍사스. 에? 뭐라고? 파리스 텍사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영화 제목이 나왔죠. 이건 뭐. 그래서 형님이 이제 목적이 생깁니다. 목적지. 그게 방향성 같은 거죠. 어떻게 되냐면 나는 파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파리 텍사스가 아니고 파리라고 해요. 파리. 파리스. 파리. 어 동생이 당황하죠. 왜냐면 텍사스에서 갑자기 파리를 간다고. 아 그리고 이게 동생이 첫 장면이 뭐냐면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휴가가 아닌 이상, 일을 때려치지 않은 이상 이런 여정 모험을 감행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일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팔이 좀 곤란한 거죠. 팔이. 근데 뭐 동생이 뭔가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숨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끌려다니는 거예요. 파리를 간다는 불안불안하죠. 파리를. 그래서 일단 좀 타이레듯이 오케이 파리 갈 거다. 근데 뭐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거 너무 멀다. 뭐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 파리 파리로 가야 돼. 알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공항 가는 길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래서 뭐 일단 가는 거예요. 음, 어떻게 됐더라? 아, 아, 이제 뭐 결국 안 간다고 했던가? 그러다가 한 번은 모텔에서 자는데 형이 이제 씻겠다고 하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때 다시 걸어가요. 텍사스를 걸어가는 미친놈이 있다. 선인장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동생이 뒤늦게 쫓아가는데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따라잡아요. 길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다시 타이르는 거야. 야, 이 차에 타워. 넌 좀 맞아야 돼. 그래서 차에 타고 한 공터에 자리를 잡고 뭐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촬영된 이미지가 뭔가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차의 색깔이 약간 민트색, 초록색 계열이었고 노란색 사막이 있고 주인공의 그 빨간 캡과 이런 장면을 다루는데 능한 영화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 또 공항을 갑니다. 어찌저찌 공항을 가요. 그런데 그런데 어, 이 주인공이 비행기를 못 탑니다. 비행기 공포증인가?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이 동생이 뭐, 이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왔더니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파리를 못 가. 뭐지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차로 가겠다는 거예요? 파리를. 차로 갈 수가 있나 근데? 육로가 연결이 안 됐잖아.
뭐야? 뭐, 응? 이때부터 이 팔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거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애초에 좀 뜬금없기도 하고. 뭐 도둑 맞은 편지라고 하면 모든 게 설명되길 할 테죠. 아무튼 팔이 진짜 팔이 말이 안 되네. 어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또 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뭐 팔이 비행기 못 타는 거 알겠는데 우리 차는 어디로 갔냐? 그 차가 어떻게 됐더라? 그 동생 차겠죠? 민트색 차. 모험의 중반부까지 함께했다. 그 차를 이제 맡겼나? 아무튼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또 억지 때를 씁니다. 그 차 어디 갔어? 우리 차. 민트 차 어디 갔어?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없어. 하니까 그 차 없으면 안 돼. 이 억지를 부립니다. 나 그 차 없으면 안 움직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또 난감. 파리 사태 이후로 또 난감해. 그 차는 그 차를 왜 고집, 왜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가 없어. 왜는 없는 거죠, 사실. 네, 모든 게. 그래서 또 골치 또 얼렁뚱땅 쇼가 펼쳐지는, 이 차를 구하겠답시고. 그 공항에는 차 빌리는 데가 있으니까 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같은 차 같은 모델이 너무 많아. 이게 문제인가? 아무튼 그러면 절대 주인공 성에는 찰 리가 없죠. 아니 우리가 탄 차가 타고 싶다고 그거 구해달라고 하니까 난감한 거야. 아니 같은 차 맞는데 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더 세, 더 깨끗하고 더 새고고 더 새끈빠끈한 애들이 널렸는데 왜 그 구닥다리 그 흙먼지 뒤집은 그 차를 원하는 거야? 이걸로 만족이 안 돼? 미친 놈처럼 이제 지랄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더? 구했나? 아무튼 다시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고 이제야 이 동생의 집으로 갑니다. 안락한 집이에요. 3인 가정인가 그래. 와이프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맞아, 이 아들이 주인공 아들입니다. 주인공 아들. 주인공이 가족과 생이별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였더라 이게? 일단은 주인공도 3인 가정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주인공 아들이 나왔네. 집을 나갔나 그래요? 집을 나갔나? 몇 년 전에 모종의 이유로. 왜 그래요? 이게 주인공이 굳이 따지면은 맨헤라 같은 느낌이죠. 정서적으로 별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가지고, 왜 이 동생처럼 단란한 가정생활, 안정적인 3인 가정 구조를 지켜낼 수 없었어. 집을 나갔나 그래. 예. 그리고 또 와이프는 어디 갔는지 몰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극의 후반부는 이 주인공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의 엄마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를 해요. 와이프 찾아 산만리. 파리를 쫓았다가 와이프를 쫓아가는 영화가 돼요.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중반부입니다 이제. 그 동생 집에 있으면서 좀 일종의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나오죠. 일상이 있으니까. 사실 자기 아들이랑 되게 서먹하거든요.
그렇겠죠. 뭐 어릴 때 집을 나갔던 것 같으니까 그 이미 자기 아빠인데 삼촌처럼 느껴지는. 근데 이제 삼촌이 좀 맨헤라 같으니까 약간 이 마음 열기가 처음에는 어려워. 그런데 이제 하굣길에서 발에 데리러 오고 하니까 약간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주인공이 꼬드겼나 그렇죠? 엄마 찾으러 가지 않을래? 납치하는 사람처럼 엄마 찾으러 가지 않을래? 아, 아들은 엄마 보고 싶겠죠. 엄마 찾으러 가자. 근데 이제 그도 아들도 여기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가정이 있잖아요. 저기 삼촌 내긴 하지만은 자기 아빠 엄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이제 주인공이랑 같이 엄마 찾아 산만리를 떠납니다. 결국에는 그 후반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엄마는 약간 멘탈적으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수학이 들고 막 납치됐어 이거는 이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반대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정을 감행하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쫓아가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 그게 이게 또 일종의 추리극, 아니, 예, 쫓는 모험인데 막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상했듯이. 음, 그냥 그 와이프가 어디인지를 직감하는 느낌이었나? 그런 식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 어느 병원 아니지 은행 은행 아 그래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엄마도 자 이 3인 가정이 있는데 아마 주인공 아빠가 먼저 떠나고 엄마도 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촌 집에 맡겨놓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애한테는 매달 이제 용돈 아니 생활비가 꽂혔거든요. 계좌 그 엄마가 보낸 거죠 일해서. 근데 그 은행 계좌가 단서가 돼서 이 은행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단서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가서 뭐 물어보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엄마로 발견된 엄마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해요. 쫓아가고 어떻게 놓쳐요. 네, 놓쳐. 점점 이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갔는데 퇴폐업소거든요. 퇴폐업소. 이 퇴폐업소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인데 뭐냐면은 상황극 방 같은 거예요. 일단은 여러 상황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야식꾸리한 그런 걸 위해서 성적 판타지를 위해서 코스프레처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간호사랑 아니면 뭐 저기 뭐 좀비랑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골라가지고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아니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방이 있어요. 방. 그 독특한 게 인물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방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조합. 병원에서 좀비랑 아니면은 뭐 축구장에서 간호사랑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콤비네이션, 서브웨이 같은 거죠. 그러면 뭘 하냐면 그 방이 유리로 돼 있고 건너편에는 손님 있고 건너편에는 이제 간호사 좀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은 그 수화기를 들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그런 즐거운 그런 걸 즐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주인공이 와이프를 결국에는 만나게 되죠. 근데 와이프를 보고도 별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굉장히 미모의 금발의 여성입니다. 에이스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대화를 할까 말까도 되고 아니면 놓칠 수도 있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병원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손님 대 저기로. 그 장면이 굉장히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그냥 보시기를 바랄게요. 설명하는 것도 별로 저도 단박에 뭔가 설명할 만큼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 장면 자체가. 네, 여기까지 해서 파리 텍사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되짚기가 됐네요. 더 할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